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밴드에서요, 알파균 검색하시거나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그리고 경제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승우 기자가 지대했어요. 우리라고 카톡 대세될 줄 몰랐겠냐? 라고 하면서 혁신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예전의 내용이에요. 최근 한 통신사 최고 경영자 CEO를 만나 10년 전 오판의 이유를 물었다. 그는 정답을 알았지만 선택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카카오기 대세가 될 테니 우리도 쫓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씩 매출을 내는 문자 메시지를 무료화하자고 나설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쪽 부서는 임원도 많고 직원도 수백 명씩 딸려 있거든요. 카카오톡 같은 걸 만들자는 부서는 직원 몇 명짜리 프로젝트 팀 수준이고요. 통신 3사는 2012년 12월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시지 서비스 조인을 내놨지만 흐름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죠. 네, 역시 혁신! 지금 카카오톡이 그 과실을 따먹고 있죠. 차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하우시스 차 소재 사업부 현대비 NG스틸이 3,400억 원에 인수한다고 합니다. 와, 3,400억 원에 인수하면 큰 돈이죠. 업계 관계자는 현재 BNG스틸 편입 이후 기존 거래처인 현대차, 기아차, 현대건설 등 계약사들로 고객망을 넓힐 경우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적자폭을 줄여 빠르게 정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적자 사업부를 3,400억 원에 팔 수 있다는 능력, 그것도 대단하네요. LG하우시스. 주가가 상승하며 화답하고 있죠.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동학개미 로빈후드 예상과 증시는 반대로 간다. 네, 로빈후드가 들으면 기분 나쁠 소식이죠. 미국의 동학개미 로빈후드의 심리를 분석했을 때 증시가 단기 조정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강세장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55%를 넘어선 것은 4번이다. 4번 모두 주식시장은 단기 고점을 찍은 뒤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2018년 상반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로빈후드의 움직임은 좀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정말 반복될까요? 구민기 기자가 취재했어요. 김범수의 승부수 매출 1조 카카오 엔터 출격! 네, 카카오 엔터가 부릉부릉부릉 출격한다고 합니다. 어디가요? 2개 회사가 합병하는데요. 보시면요. 카카오 페이지라는 회사하고 카카오 M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하죠. 이진수 대표, 김성수 대표. 매출도 거의 2,500억 원, 3,530억 원. 웹툰, 웹소설 플랫폼 운영 및 IP 비즈니스하는 카카오 페이지와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컨텐츠 제작 및 배우, 가수, 매니지먼트하는 카카오 M. 카카오 지분은 63, 77%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요. 둘이 합병이 된다고 합니다. 1대1잼 06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기업의 기업 가치는 2조, 한 기업의 기업 가치는 5조 정도에서 두 개를 합치면 7조 정도 될 거라는 게 예상치입니다. 이번 합병이 카카오 페이지 몸값 불리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올해 기업 공개를 계획하고 있다. 앵커 에퀴리 파트너스가 투자했던 지난해 3월 카카오 M의 기업 가치는 약 1조 7천억 원이었다. 매출 규모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카카오 페이지는 이번 합병으로 최소 2조 원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 정보기술 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페이지는 사업적으로도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얻게 됐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카카오 페이지 그래도 5조 원이나 되는 가치평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최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수소 이어 우주까지 하나 무서운 신사업 속도전. 네, 하나의 김 회장 있죠? 김 회장은 재계의 대표적인 미국통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학과인가요? 굉장히 똑똑하죠.
2001년부터 한미교류협회장을 맡아 미국 정계의 넓은 인맥을 형성했고요. 수소 태양광 위성 등 하나가 추구하는 신사업의 중심이 미국인 만큼 김 회장이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김 회장님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곧 복귀하실 거죠?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어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연 1% 돌파한다고 합니다. 오늘 금리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몰아서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 국고채 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위에 보이시죠? 1% 넘었고요. 이로 인해 손실보상제가 시행되면요,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부가 올해 계약한 국고채 발행 금액은 약 176조 원으로 4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 174조 원보다 많습니다. 채권 물량이 급격히 확대되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유죠. 네, 오늘 금리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도 제가 정세균발 금리 상승을 얘기했죠. 네, 한국은행 관련 소식인데요. 페드도 안 하는데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 강요하는 여당. 제가 어제는 미국의 페드는 채권을 직매입한다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정할게요. 정부가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돈을 찍어 이 국채를 직접 인수, 직매입하는 방식인데요.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곧장 금고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한은의 단순 매입, 공개시장 운영 방식과는 다른데 이거를 지금 정부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또 양적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채 등을 유통시장에서 사들였고요. 미국과 유로존, 영국, 호주를 비롯한 주요국은 국채를 유통시장에서만 사들여야 한다고 중앙은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채 직매입 등 부채의 화폐화를 법으로도 엄격히 막고 있죠. 국채 직매입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채 직매입은 1994년에서 95년 에 발현한 양곡증권 1조 1,000억 원치 인수가 유일했고요.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75조는 과거 개발경제 시대에 국채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 정부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채시장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정부는 급한가 봅니다. 적자 구채의 급증으로요. 금리 왜곡의 재정 경직성 심화가 우려됩니다. 자금 이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국고채 10년 수익률 한번 볼게요. 이게 금리인데요. 10년의 수익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년물도 상승하고 있고요. 네,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죠. 애초에 기관 투자가들이 흡수할 수 있는 국채 물량에는 한계가 있고 과도한 정부 지출이 시중에 풀리면 유동성 과잉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부가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확보된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풀 경우 즉각적인 통화량 증대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함께 통화 가치 절하로 인한 환율 상승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급변동하거나 국가 신용 등급까지 강등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국가 위기 대응 능력도 낮아지는 것도 문제고요. 코로나19 위기로 늘어난 국채를 상환하느라 다른 필수 사업에 쓸 재정적 여유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자 국채 상환을 위해 또 국채를 발행하는 일본의 상황이 남의 일만은 아니죠. 염영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나중에 이 빚을 어떻게 갚을지 고려해야 한다며 기축 통화 국가인 미국의 재정 정책을 함부로 따라가면 부채 비율이 급등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아르헨티나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금리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정이 중요하죠. 어떻게 됐든 결론이 어떻게 됐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프로세스에 맞게 하는지 잘 지켜볼 겁니다. 김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세계 증시 미국을 앞지를 것. 네, 신흥국 주식이 많이 오를 거란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죠. 브라이언 레이커 JP 모건 자산운용 미주 지역 ETF 책임자도 미국 외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회복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린 에너지와 반도체, 명품 등의 업종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해 이 분야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명품은 점점 더 많이 팔린다고 하죠. 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땡큐 코로나. 중국이요, 미국 제치고 외국인 투자 1위에 올랐습니다. 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미국이요, 중국보다 낮아졌습니다. 미국은 뚝뚝뚝뚝 빡 떨어지고요. 중국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중국인의 외국인 투자자가 더 많았습니다. 중국에 투자된 걸 한번 볼게요. 지난해 중국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630억 달러, 185조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들였죠. 중국 투자를 연기하거나 철수한 다국적 기업이 일부 있었지만 미중 갈등에도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이어졌습니다. 첨단 사업과 인수합병 부분에서 각각 11%,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증설에 착수했고 월마트는 중국 내 매장을 2022년까지 현재 2배인 1000여 개로 늘리기로 했고요. 엑슨모빌도 100억 달러 규모 화학 공장 신설에 들어갔죠. 독일 아디다스는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도 나섰고요. 스타벅스, 월트 디즈니, 아스트라제네카 등도 중국 투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자, 신흥국 한번 볼까요? 신흥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12% 감소하는 데 그쳤어요. 많이 안 줄었다는 얘기죠. 신흥국의 FDI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규모는 6,160억 달러로 전체의 70%를 넘어섰습니다. 네, 정말 크죠? 전체의 70%면요. 2009년 처음으로 전체 50%를 넘어선 지 11년 만이고요.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13% 늘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으로 선진국 기업이 인도의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대거 늘렸고 백신 공장 건설 투자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신흥국가 중국으론 계속 자금이 유입되네요. 조미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이재용 경영복귀 법무부 승인 받아야 할 수도 특경법 취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특경법 위반 시 재취업 관련 요건을 한번 보실게요. 해당 범죄는 횡령, 배임, 알선, 수재, 재산 국외 도피 등이고요. 제한기업은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얻은 기업이고요. 공범이 간부로 있었던 기업도 해당되고요. 기간은 징역 종료 5년, 집행유예 종료 2년 이렇게 재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요 2019년 이전이 발생한 내용이라서 취업 재산 대상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회사까지 포함하면서 즉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도 취업을 제한한 것으로 사실상 오너 재취업 금지법인데요. 이게요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당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잘 보시면요. 2019년 11월 18일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서 법원에서 인정한 이 부회장의 횡령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부회장의 본인 범죄로 취업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 빈틈이 있어요. 취업 제한 대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간부 직원으로 있었던 기업체라고 명시한 기존 시행령, 개정 기행 시행령의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시행령이, 그러니까 기존 시행령이 있었어요, 이런 게. 근데 개정 시행령의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회장은 법원에서 86억 원의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는데 박산진 전 사장, 황성주 전 전무 등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 임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 부회장까지 취업에 제한되는 그런 걸 맞이하게 됐네요. 어떡합니까? 김익환 기자가 취재했어요. 예, 요거는 한번 말씀드렸죠. 정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대림산업 분할로 한 달 만에 첫 거래 시총이 30%나 올랐네요. 네. DL이라는 주식이 이제 새로 상장됐어요. 그거는 이제 대림건설인데요. DL은 DLENC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 출자 신청받고 그 대가로 DL 신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DL의 최대 주주인 옛 대림 코퍼레이션, 대림은 지분 21.67%를 가지고 있고요.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대림 지분 52.3%를 보유해
이해장, 대림, DL, DLENC로 구조가 정비됩니다. 이 연구원은 통상 지분식 교환 시 자회사의 가치가 높아야 교환 비율이 대주주에 유리하다며 주식 교환까지는 DLENC의 가치 부각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네이버 증권에서요. DL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DL을 치면 DL, DLU, DLENC, DLENCU 나오죠. 네, DL을 먼저 보겠습니다. DL은요. 시총이 1조 정도 되고요. 퍼가 3.7 정도 되네요. 어떤 회사냐고요? 1939년에 설립됐고요. 2021년 1월 4일 대림산업의 인적 물적 변화를 통해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했어요. 주요 수입원은 자회사로 받은 배당 수익, 브랜드 수수료, 임대 수익 등이 있고요.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석유화학 사업, 에너지 디벨로퍼 사업, 호텔 사업, 자동차 부품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뒤에 우는요. 예, 퍼가 2밖에 안 되네요. 2년 안에 원금을 회수한다니까 투자해볼 만하겠죠. DLENC를 한번 볼게요. 네, 2조 가까이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건설 회사입니다. 보실게요. 예, 동사는 2011년 1월 1일, 21년 1월 1일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 분할의 방법으로 신설되는 대림산업의 건설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사업회사고요. 최대 주주는 대림코퍼레이션이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은 23.12%입니다.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편한 세상 도입 이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 시장에 정착시켜 아크로 리버파크 등을 성공적으로 분양했어요. 2021년 1월 25일 재상장됐죠. 네. 그럼 이 아까 보신 DL이라는 회사가요. 이 DL이라는 회사가 DLENC 회사 주식을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 교환으로 매입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한희 기자가 취재했어요. 2020년 삼성전자 동학개미 20대가 700%나 올랐다네요. 여성이 900% 올랐다네요. 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삼성전자 동학개미 현황이 65% 가까이 되고요. 그 연령대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20대 미만도 꽤 됩니다. 많이 늘었어요. 네. 20대, 30대까지 쭉 40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성별로 보면 여자가 더 많습니다. 네. 예전엔 남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왕개미로 등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미성년자 주주 증가도 눈에 띈다. 2020년 20대 미만 주주 수는 3.22%에서 5.34%로 530% 늘었고요. 미성년 주주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588만 주고요. 평균 400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왕개미 활약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 주주 중 115만, 그러니까 53%가 여자였어요. 남자는 45%였고요. 2019년 말 기준으로는 남자가 52%, 여자가 46%였는데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럼 여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하여튼 삼성전자만은 보고 보면 그러네요. 네. 이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조 원 한국팔 마블 탄생, 페이지 M 합친 카카오, K 컨텐츠 글로벌 정복 나선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또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그만큼 카카오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굉장히 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합병하는 이유는요. 상장할 때 많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위하고 그런 거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 7조 원으로 둘이 합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늦어도 내년엔 IPO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은 네, 그리고 다른 내용도 마이데이터가요 허가된다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전화 드리고요. 예, 이베스트 증권도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 합병이 카카오 시너지 극대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성연구원은요, 그동안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카카오M이라는 영상 제작 업체가 있었음에도 카카오 페이지에 웹툰, 웹소설 IP를 활용한 영화, 드라마는 대부분 외부 제작사를 향해 제작되었다면서, 그러나 카카오M과의 합병 후부터는 자체 제작 비중이 증가함과 아울러 자체 제작한 드라마, 영화를 카카오 TV를 통해 방영하는 강력한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TV가 방영하는 거는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된 거고요. 카카오 연재된 거를 제작하는 것도 카카오에서 제작하게 되네요. 그러면 카카오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디즈니와 같은 회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또 마이데이터 관련한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 번호가 기로에선 카카오페이인데요. 이번 보훈 심사가 이제 있게 되는데, 저번에 외국계 대주주 적격성이 좀 미달돼서 못했는데 서류를 아예 못 냈죠. 이번에 한번 보면요, 카카오페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심사를 신청한 카카오페이는 2대주주 43.9%인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와 관련된 서류 제출 미비로 보류 조치됐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의 모회사인 중국 엔트파이낸셜에 대한 적격성 문제를 확인하지 못해서인데요. 신용정보법 감독 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모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엔트파이낸셜 상장 중단 조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금감원은 최근 중국 감독 당국인 중국인민은행에 엔트파이낸셜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신을 받았는데요. 답변이 메일 형식의 애매한 내용이라 금융위원회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엔트가 정말 정치적인 발언으로 좀 많이 제재를 당해서 이게 제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이 되겠어요. 뭐 법을 위반한 걸로 보기도 참 힘들 것 같고요. 이학렬 기자가 취재했어요. 저탄소 노력 없으면 은행도 위험, 금융권 녹색금융 명책. 네. 결과를 따르면요, 녹색금융 하라는 얘기입니다. 2020년까지 신기술 개발 노력 없이도 은행의 BIS 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녹색금융 하면요. 하지만 이후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기업이 부실해지고 국내 은행의 BIS 비율도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2029년에는 국내 BIS 비율이 4.7%까지 떨어져 최소 의무 비율 4.5%도 미흡할 거예요. 반면 신기술을 개발하면요, 2029년 국내 BIS 비율은 11.7%로 2019년 12.4%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녹색 금융하는 거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주죠. 안 하면 디스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고 할까요? 황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샌더스, 바이든 표, 부양책 구하기 나선다. 무소속 샌더스 또 나왔네요. 예산 조정권 발동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무소속으로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샌더스 위원은요, 24일 CNN에 출연해서 예산위원장으로 갖게 될 예산 조정권을 행사해 1조 9천억 달러, 2천조 원의 규모의 바이든표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언하면 국채 금리 가격은 더 오르겠죠. 장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 부자 91% 증시 거품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래도 그들은 안 판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설문조사 했는데요. 투자 주체들이 매수와 매도를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주식 부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 이트레이드는요, 새해 1월 1일부터 7일까지 활발하게 거래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증시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방송 CNBC 설문조사들 대상자 가운데 투자 자산이 100만 달러 넘는 주식 부자들을 골라서 그들의 증시 전망을 별도로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는 흥미로웠죠. 설문에 답한 주식 부자들의 91%는 현재 증시가 버블이거나 버블에 근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주식을 팔고 현금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한 주식 부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시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동시에 위험에 대한 감내 성향도 함께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죠. 그리고 대다수 부자들은 올 1분기에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버블이라고 판단해도 팔지는 않고 더 상승할 걸로 보고 있네요. 이정혁 기자 취재했습니다. LG 마그나 합작사 올해 매출 5천억, 신캐시카우로 뜬다고 하네요. 지난해 말 올리버 칩스 BMW CEO 최고 경영자는 현재 8% 수준인 전기차 생산 비중을 2023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전기차 생산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25만 대 늘려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의 이 같은 행보는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를 맞아 한층 가속화될 조짐입니다. 미국 GM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전기차 구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증산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의 수주 대박도 점쳐지고 있어요. 마그나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임을 감안하면 이미 수주 능력은 검증됐다고 할 수 있죠. LG 마그나 정말 더 기대가 되는데요. 매출을 한번 보시면 2021년 5천억 원 정도 매출이지만 23년에는 1조 3천억 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본사는 LG전자 인천 캠퍼스에 2021년 7월에 출범하게 되고요. 주력 생산 제품은 모터, 인버터, 차량 충전기, 구동 시스템 등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LG전자 마그나 1조 원 투입을 합니다. 인력은 LG전자 VS 사업본부 인력이 1,000여 명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인천에 이렇게 또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인천에 부동산도 좋겠죠. 김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반도체 좀 편지까지 쓴 나라들 줄줄이 지금 대만에 SOS를 하고 있죠. TSMC가 대만에 있거든요. 독일 매체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요, 독일의 경우 자동차 기업 및 관련 공급업체가 GDP의 10%가량을 차지할 만큼 커 업계 어려움은 국가 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TSMC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자사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각국 요청에 협조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요. 하지만 업계 특성상 당장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만 경제연구소 유페이첸 연구원은요, 현지 매체 포커스 타이완에 TSMC가 생산량 증대를 위해 투자를 늘렸지만 2분기까지는 자동차 칩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5일 니온 게이자 신문은 차량용 반도체는 이익률이 크지 않아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문제가 최소 몇 달은 계속될 것이라고 니온 게이자이에 말했어. 대만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1년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가 점점 생산이 안 되면 자동차 가격은 계속 오를까요? 반도체 관련 내용을요, 한번 몰아서 보시겠습니다. 네, 미래차에 한 대의 반도체, 한 대엔 반도체가 2,000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도요, 이런 쪽에 좀 집중하겠다고 하는데요. 박유학 키움증권은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현재 해외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지만 절대 강자는 없는 상황이라며 삼성전자가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중장기적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네, 삼성의 자동차용 반도체 솔루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전면 후면 뷰 카메라, 전면부 감지 운전자 모니터링,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미러, 자동차 핸들, 자동차 조명, 인포테인먼트, 전자열쇠, 반도체가 참 많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제공하는 회사들을 보면요, 점유율이 NXP가 21%, 인피니온 19%, 르네사스 일렉트릭스 15%,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4%,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13%, 로버트 보쉬 9% 이렇게 되네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이렇게 큽니다. 폭스바겐이요, 1분기 중국, 북미, 유럽 생산량 10만 대 감소 예상되고요. 아우디가 1분기 생산량 1만 대 이하 유지, 1만 명 단기 유지에 들어갔고요. GM 같은 경우는요, 생산 중단 발표는 없으나 반도체 공급망 합병 노려 중이고요. 포드는요, 미국 켄터키 공장, 텍사스 루이즈빌 조립 공장 조업 일시 중단됐고요. FCA 멕시코 공장 재가동 시기 1월 말로 연기, 캐나다 온타리오 가정 공장 일시 중지됐어요. 토요타 텍사스 공장 픽업 트럭 생산량 40% 감축, 혼다 중국 공장 5만 대 감산, 닛산 중국 공장 1만 대 감산, 현대차 기아차 1, 2월 개월 재고분 확보로 현재 영향 없으나 향후 감산 가능성, 한국 GM 1월 특근 취소 등 일부 영향, 쌍용차 장기화 시 일부 부품 차질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어쩌다가 차량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됐나요?
제2의 와이어링 하니스 사태 막으라고 하는데요. 긴급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팹리사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를 통해 제작돼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1차 협력사의 손을 거쳐 모듈화 전장 부품으로 완성차에 납품되는데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는 현재 400여 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차량용 반도체 수급 조절 실패로 감산이 현실화된 단계이고, 국내에서도 이달 GM의 특근 철회를 시작으로 차량용 반도체 재고가 바닥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점점 이렇게 되면 실업자도 점점 많아지고요. 이제 울상이 되고 있네요. 미국의 대만 SMIC의 제재가 이렇게까지 미국의 해고를 촉발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서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무역은 원래 서로 윈윈하는 것이 무역 아닙니까? 그래서 무역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또 반도체 소식이죠. 5나노 차 반도체 삼성 테슬라 맞손 잡는다고 하는데요. 그간 자율주행차 분야를 선도해온 테슬라도 반드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IVI를 만들 업그레이드에 차량을 바퀴 달린 스마트폰 수준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삼성전자는 현대 웨이퍼 단위당 반도체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개발한 칩을 테슬라가 제공하면 차량 시험을 거친 후 이에 맞게 양산을 위한 수율 조정을 한 후 계약하는 수순입니다. 네, 테슬라까지 삼성한테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백신 공급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경제 회복사가 반토막 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공급망 문제가 심각한데요. 월드뱅크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인 백신 보급의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백신 보급에 성공한 연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4%, 내년 3.8%로 전망되는데, 백신 보급에 실패해 코로나19가 계속 창궐할 경우에는 올해 1.6%, 내년 2.5%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전 세계가 다 백신 보급이 잘 돼야 공급망, 그 생산 공급망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 다 생산이 잘 되고, 아까 GM 소식 보셨죠? 차량용 반도체 없으니까 차량을 못 만들잖아요. 차량용 반도체를 또 생산하는 곳이 중국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중국이 또 백신 보급이 잘 돼야 미국에 있는 차량도 잘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코스피 버블 걱정하긴 일다 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역시 그 지표를 두 개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먼저 그 그래프를 먼저 보고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블 형성시 주가 수익 비율인데 일본 토픽스가 지금 50배, 미국이 S&P가 25배, 한국 코스피 13에서 14배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어서 이게 버블이라고 일컬으기는 참 이제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주가 순자산 비율 PB라고 하는데 한국이 1.2배고요. 미국 3.8배, 일본이 1.27배. 이게 높을수록 고평가된 거거든요. 그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PE는요, 13, 14배고요. PB는 1.2배 정도인데요. PE의 경우 일본 경제가 무너진 1994년에 7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닷컴 버블 당시에도 25배까지 됐고요. 현재 미국 증시가 23배 정도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PB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4배, 일본이 1.3배 정도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 뭐 버블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죠. 이제야 좀 재평가를 받고 있다. 너무 저평가였죠. 윤곽 드러난 보험 판매 자회사 GA판 흔든다 라고 하는데요. 네, 그 GA 대리점의 설계자 수가 제일 많은 것이 코리아가 15,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미래에셋생명하고 하나생명이 이제 GA 대리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전속 설계사가 아니고요. 네. 그럼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임직원이요. 그 설계사가 2만 명, 임직원이 1,400명, 그리고 자본 규모가 6,500억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이 GA가. 네. 그러면서 단숨에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생명 대표는 차별화된 FP 교육체계 육성 시스템과 함께 하나생명망의 각종 복지 혜택까지 묶여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판매 전문 회사를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생명 기대가 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드리워진 노예의 길. 네, 노예의 길. 항상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기본소득은 노예의 길입니까? 자, 보시죠. 기본소득의 세상은 지속 불가능하다. 우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점점 늘 것이다. 내가 일해 번 돈의 큰 부분이 일하지 않는 너를 위해 세금으로 나가는데 굳이 일할 의욕이 날까? 일 그만둔 너는 꾼돈으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퍼담아 운 좋게 벼락부자가 됐는데 성실히 일하고 저축해서 고작 벼락꼬지로 남은 내가 널 따라하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 한편 국민 생계 보장에는 거액 재원이 필요하다. 민간이 생산활동을 속속 접는 와중에 세금을 마냥 올릴 수 있는 정부는 지구상에 없다. 그렇다고 국가부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 채무를 무작정 늘려갈 수도 없다. 국가가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된다는 현대통화 이론에 회귀한 논리가 맞다면 모를까.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정부가 끝까지 거스를 순 없는 일이다. 네, 현대통화 이론. 이거 보니까 정부가 한국은행 보고 국채 사라고 한 그게 생각나네요. 네, 현대통화 이론을 믿나 보죠. 네, 이 내용은 다시 놨고요. 박성현 신한금융그룹 부사장, 모든 이해관계자 성장 돕는 게 ESG 경영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박 부회장은요, ESG를 단기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수익이 떨어지는 경영활동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의 개인, 기업 비롯한 많은 고객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신한이 창출하는 수익 역시 지속까지 가능하지 된다고 설명했죠. 2030년 ESG 공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 공시 제도 종합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박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05년부터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2009년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해 ESG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 라임 사태 같은 것들은 발생하는 겁니까? ESG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앞뒤가 안 맞나요? 정용진의 결단, 유통 스포츠 결합, 비즈니스 시너지 모델이 나올까요? 정용진이 결단했죠. 한 2천억 원에 SK가 운영하는 야구단을 인수했습니다. 25일 유통 스포츠에 따르면 이마트는 SK텔레콤과 조만간 SK와이번스 인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SK와이번스는 SK텔레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죠. 구체적인 인수 방식과 인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과거 1999년, 5년 현대그룹이 태평양 돌핀스를 470억 원에 인수한 점, 최근 두산 채권단이 두산 베어스 적정가를 2천억 원으로 책정한 점을 고려하면 2천억 원 이상이 전망되고 있죠. 네, 이마트는요, 여기를 인수를 한 다음에 그 야구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이마트 고객으로 쫙쫙 해가지고 다시 젊은 사람들이 이마트를 찾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마케팅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반독점 피서 페북 2년 연속 로비 왕. 네, 로비 왕이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입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에요. 그래서 로비를 줄 수가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가 미국의 상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할 결과 페이스북의 지난해 로비 지출액이 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2년 연속 로비 자금을 가장 많이 집행한 미국 기업으로 선정됐죠. 전년 대비 11% 늘어난 196억의 로비 자금을 집행한 아마존이 그 뒤를 이었고요.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독점 이슈로 정치권 등으로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네. CES 혁신상 받은 LG 전자식 마스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발매를 안 되고 있거든요. 그 LG전자는 의약 외품 허가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LG전자 한 관계자는 국가마다 법규나 마케팅 전략이 다르기에 홍콩, 대만, 두바이 등에서는 공산품으로 출시했고요. 다만 한국에서는 의약 외품 허가를 받은 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뜨고 다니실 겁니까? 전자식인데요. 그래도 뭐 세련되긴 했네요. 네, 우리나라에는 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지 빨리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SK 중국 친환경차 인프라 주도권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SK가요, 그 중국의 지리차와 협력이 성사되면요, SK의 전기 수소 인프라 확대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룹 지주사인 SK는요, 최근 첨단 소재와 그린 바이오 디지털을 4대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수소 에너지 사업에는 SK와 액화 천연가스 발전 계열사인 SK ENS가 최근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오늘 2023년부터 연간 3만 톤의 액화 수소를 생산하고요. 2025년부터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연 25만 톤의 규모의 블루소스도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주도권 잡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 현지 업체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이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SK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참 전략은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실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솔루션 친환경 가소제 생산 3배 늘렸다고 합니다. 네, 하나솔루션도 지금 이제 친환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네요. 친환경 프리미엄 가소제인 에코테치 생산량을 1만 5천 톤에서 6만 5천 톤으로 5만 톤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테치는 하나솔루션이 2017년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제품인데요. 에코테치를 생산하는 방식인 수소 첨가 기술은 하나를 비롯한 글로벌 극소수 기업만 보유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유상 증가도 하는데 기대가 점점 많이 됩니다. 네, KT가 어제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AI 기술 권위자 대거 영입하고 있죠. 네, KT는요 또 사상 최대로 1980년대생 연구소장을 발탁하는 파격을 단행했습니다. 융합기술에 시설되는 AI 연구소인 AI2XL 연구소장을 맡은 배 박사는요, KT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배 소장은 카이스트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졸업하고요, MIT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후 삼성테크원과 네이버에서 로봇 CCTV 비디오 아바타 AI 연구 개발을 주도했는데요. 배 소장은 시각을 제어하는 비전 AI 전문가로 KTI AI 총괄 전략가, AI 분야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KT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노래방 반문자 유튜브 노래방 몰렸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에서요, TJ 미디어 한번 치시면요,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거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방이 됩니다. 네, 참 단순하죠. 25일 TJ 미디어 소셜 블레이드에 따르면요, 올해 첫 주 TJ 공식 노래 유튜브 채널 조회수는요 10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첫 1000만 건 돌파인데요. 지난해 기간에 450만 건 수준이었는데 1년간 137% 유튜브 노래방 반주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만 따져도 조회수가 4천만 건으로 추정되고 있죠. TJ 노래방 유튜브 채널에선 기존 오프라인 노래방과 같은 반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서 한번 가볼까요? 네, TJ 노래방 공식 유튜브 채널 여기 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배경음악도 듣고요, 미스터 트롯 노래도 잘 따라 부르시고요, 노래방, 코로나19로 많이 지치신 여러분들 노래방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SPC 샐러드가 스타벅스 쿠팡 입맛도 잡았다고 하네요. 점점 늘어나는 샐러드, 기대가 되는데요. SPC 삼립, SPC 샐러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샐러드 외식 브랜드 피그 인 더 가든이 있대요. 2017년 1년 된 여의도점, 강남점, 판교점, 코엑스점, 이어서 최근 5호점 강화문점까지 오픈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피그 인 더 가든의 메뉴는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볼 샐러드, 닭가슴살, 훈제 오리 등 그릴 메뉴와 포테이토, 푸실리 파스타 등 스쿱 샐러드를 골라 구성하는 플레이트로 구성되고 있어요. 네, 피그 인 더 관계자는요, 딜리버리를 통한 매출은 전년 비해 2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새벽 배송 시장 선정에 따라 온라인 매출에 따른 매출도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점점 샐러드 쪽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 많이 늘은 기업들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요. 대한제강도 많이 늘었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IS 동소가 금호석유화학 지분 매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권 분쟁을 노리고 있다고 하죠. 금요석유 지금 주가가요? 가파르게 올랐어요. 9만원에서 19만원. 뭐 20만원까지 오늘 넘어갔을까요? 오늘도 뭐 많이 상승하는 것 같던데요.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IS 동소의 금호석화 지분 매입 방식은 형제 기업인 반도건설이 과거 한진그룹을 공격할 때와 유사합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량 매입하고 일부 임원진과 우호 세력도 동원됐어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금호석화의 유통 주식수는 2,500만 주로 이 중 3, 4%는 1,000억 원 안팎에 달합니다. 박창구 금호석유 회장 일가의 취약한 지배력도 경영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금호석화는요, 박 회장 6.7%, 아들 박준경 전무 7.2%, 그리고 박 회장의 조카인 박철원 상무가 10% 주요 주주로 있습니다. 외형상 박 회장 일가가 24%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조카이자 개인 최대 주주인 박 상무의 보유 지분을 빼면요, 지배력이 14%로 확 떨어집니다. 네, 공격을 당하고 있네요. ESG 투자, 장기적이고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야네스 벨리시 베어링 자산운용 수석의 한 말인데요. 먼저 이 환경의 경우는요,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연결고리를 세심히 고려해야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실례로 많은 투자자들이 탈석탄을 선언하는 가운데 노르웨이 국부펀드는요, 정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이어가기로 결정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들 기업의 재생에너지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조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자체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겁니다. 네, 정유회사가 ESG 관련한 회사도 될 수 있다고 하죠. 정유제가 그 환경에너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나라빚이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을 터뜨리는 여당이라고 서울경제 사설이 있네요. 네, 궤변 맞습니까?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뿐더러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적자와 민간 흑자를 유지했던 남유럽 국가들이 왜 재정 위기를 겪었는지 되돌아볼 때인데요. 방만한 재정 운용에 따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위주로 선별 지원하고 체계적 분석을 통한 자영업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하네요. 재정 투자를 하더라도 중국처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정말 자산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